안녕하십니까, 묵조개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교 물리 1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정보와 통신, 그 가운데서도 정보의 전달과 저장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류 회로에서의 코일과 축전기에 대해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회로에서는 니크롬선이나 탄소 막대 등이 전기 저항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교류 회로에서는 어떨까요? 교류 회로에서는요, 축전기나 코일이 저항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류 진동수에 따라 저항 역할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진동수가 섞여 있는 교류 신호에서 특정한 주파수의 교류 신호만 흐를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축전기가 뭐였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축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축전기의 기본 형태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두 장의 금속판을 아주 짧은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둔 형태거든요. 각 금속판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저장합니다. 축전기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요,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을 하죠.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 많이 하고 있죠? 그 충전이 뭘까요? 뭐 당연한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이제 충전이 뭐죠? 딱 물어보면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죠? 말 그대로 충전이 뭐냐면은 휴대폰 배터리에 전하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축전기에서 충전은 두 금속판의 전원을 연결해서요, 각 판의 전하를 저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충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축전기에서 충전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판 충전기 윗판에는 전원의 플러스 극을, 아랫판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반대로 전자는 어떨까요? 반대로 흐르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만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죠.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흘러나와서 축전기 아랫판에 이제 전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가 도선을 따라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전자가 흐르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윗판에서 전자가 전선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 전자가 이동하니까 윗판에는 플러스 전하가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자가 아랫판에 이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미 도착해서 쌓인 전자로부터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얼마 후 더 이상 전자 이동이 없어지고 아랫판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윗판은 이제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가 됩니다. 전하를 축전기에 저장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충전이라고 방금 얘기했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예, 방전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충전기로 충전했다가 우리가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배터리를 방전시키죠. 그래서 방전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축전기에 충전해둔 전하를 소모하는 현상을 우리는 방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를 소모한다는 것은 책에도 있는 것처럼 전하가 축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죠.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가 어떻게 빠져나오냐면요, 축전기에 전구나 저항 따위를 연결해서 축전기에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축전기에 전구를 연결하면 축전기 아랫판에 저장된 전자가 빠져나와서 전구 쪽으로 이동하고요, 전류가 전구를 통과하면서 전구에 불이 켜지겠죠. 축전기에 저장된 전자가 모두 빠져나오게 되면 전구로 이동할 전자가 없어져서 전구의 불은 이제 더 이상 켜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축전기가 방전됐다고 말하죠. 실은 이런 상태에 이르기 전에 축전기에서 전하가 빠져나온 현상을 우리는 방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노트북 컴퓨터를 사무실 바깥에서 이제 갖고 나와서 사용할 때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배터리만의 전력을 가지고서 노트북을 사용할 때가 있죠. 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이제 회사원들은 이제 여러분들 커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취직할 때 이제 외근을 많이 하는 회사원 같은 경우는 노트북 들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밖에서는 이제 충전할 데가 없어서 충전기 전원 케이블을 이제 전원 플러그를 이제 소켓에 연결하지 않고 그냥 노트북에 있는 배터리만 가지고서 이제 업무를 볼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나 노트북 컴퓨터의 배터리 용량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배터리는 당연히 전화를 무한히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많은 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찾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전기 용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전기 용량이 뭐냐면은 이제 글자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평행판 축전기가 얼마나 많은 전화로 대전될 수 있느냐, 그 대전될 수 있는 정도를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전기 용량 C의 값이 클수록 많은 전화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 용량의 크기는 축전기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축전기 금속판 넓이가 넓을수록 많은 전화를 저장할 수 있겠죠. 넓이가 넓으면 이제 그 금속판이 넓으니까 그만큼 많은 전자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전화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화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클수록 더 많은 전화를 저장하게 된다. 이거는 뭐 당연히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전화는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금속판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판과 금속판 간격이 좁을수록 아래판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쌓일 때 윗판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더 잘 밀려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금속판의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크다고 그랬죠. 그리고 금속판의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또 더 많이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금속판의 면적에 비례하고 금속판 사이의 간격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이걸 식으로 쓰는 게 여기 있죠. C는 D분의 S에 이제 비례한다. 그래서 S에 비례하고 금속판의 사이의 간격 D에 반비례한다. 이걸 식으로 쓰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 용량 단위는 페럿을 사용합니다. 1페럿은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양극의 1쿨롱의 플러스 전하와 1쿨롱의 마이너스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류의 단위가 뭔지 알죠? 암페어죠? 그리고 이제 단위로 했을 때 A자 딱 쓰는데 이게 암페어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암페어 단위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어떤 큰 건물 지하에 전기실 가면은 암페어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건물 지하의 전기실 같은 산업 현장에서는 암페어 단위를 쓰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암페어 단위의 1000분의 1인 밀리암페어나 아니면 100만분의 1인 마이크로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암페어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1페럿도 굉장히 크기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땐 1페럿을 그대로 쓰는 페럿 단위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축소시킨 마이크로페럿이나 피코페럿을 사용합니다. 1마이크로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입니다. 이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접두어잖아요. 그리고 1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인데 피코라는 접두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뜻하잖아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중간에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래서 1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을 씁니다. 즉 1피코페럿이 의미하는 크기는 1조분의 1페럿을 말하게 됩니다. 1페럿은 1쿨롱의 플러스 전하와 1쿨롱의 마이너스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정의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때 1쿨롱의 크기가 얼마냐면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양성자가 가진 총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10의 18승계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성자 수겠죠. 이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가진 총 전하량과도 같습니다. 또 1, 2, 즉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요. 전자와 양성자는 전자와 똑같은 이제 전하량을 갖잖아요. 그럼 양성자 역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에 전자는 마이너스, 양성자는 플러스의 전하량을 갖게 됩니다. 그럼 1쿨롱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전하량에 가지고 있는 양성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가 모였을 때의 전하량, 총 전하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전하량이 되겠죠. 자, 축전기 보면은 이제 용량이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축전기 보고서 그 용도에 맞게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괜히 축전기 작은 거 가지고서 이제 큰 데다가 전류 많이 흐르는 데다 썼다가는 이제 축전기 고장 터지게 되니까 그런 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축전기 용량을 표시를 합니다. 축전기 표면에는 전기 용량이 표시되어 있고요. 단위도 표시되어 있지만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축전기 용량이 얼마예요? 10 마이크로페럿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페럿의 용량을 갖고 있고 400V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친절하게 단위하고 숫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사용하기 쉬울 때 이제 숫자만 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저항에도 저항 값을 이렇게 친절하게 숫자로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색깔로 휙 표시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그 색깔을 가지고서 색깔 띠를 가지고서 우리 저항의 크기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축전기 역시 숫자만 표시되어 있어서 그 숫자만 가지고서 우리 축전기 용량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축전기 그 숫자만 있는데 그 첫째 자리는 10의 자리를 말하고요. 두 번째 자리는 이제 1의 자리로 읽습니다. 근데 숫자가 세 단위로 이렇게 세 개의 숫자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숫자는 뭐냐면 10의 자승으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전기에 10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 자리 1은 10의 자리니까 10이 되겠고, 둘째 자리는 1의 자리니까 0, 10이 되겠고, 마지막 숫자는 10의 자승이라고 했잖아요. 즉 10의 3승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03은 10 곱하기 10의 3승 피코페럿이라고 읽고요. 224라고 되어 있으면은 22 곱하기 10의 4승 피코페럿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축전기에 직류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윗판에는 플러스 전화, 아래판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각각 쌓이게 되겠죠. 어느 정도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쌓일 때까지 전류는 계속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금속판에 더 이상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이제 쌓일 수 없게 되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축전기에 직류 전류를 연결하면은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다가 나중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게 되고요. 직류 전원과 축전기만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거의 순간적이어서 시간에 따라 전류가 흐르지 않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축전기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합니다. 너무 순간적이어서 이제 직렬로 연결해야 이제 좀 흐르는 게 천천히 이게 축전기에 천천히 이제 전하가 쌓이게 되겠죠. 이 저항에 의해서. 그래서 전류 흐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저항을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축전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까지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큰 저항을 이제 축전기와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직류는 이랬는데 교류는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류의 방향이 일정한 직류 전류와는 달리 교류 전류는 주파수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죠. 우리나라 교류 전류의 진동수가 얼마예요? 60Hz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50Hz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류 전류 진동수 60Hz인데요. 이는 교류 전류가 1초에 60번 왔다 갔다 해서 60번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되겠죠. 축전기에 교류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요, 직류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축전기 윗판과 아랫판에 각각 전원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면은요, 아랫판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고 윗판에는 플러스 전하가 쌓이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이거는 뭐 직류와 똑같죠. 금속판에 전하가 쌓이기도 전에, 꽉 차기도 전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교류잖아요. 교류는 우리나라 전기 같은 경우 교류는 1초에 60번 이게 계속 진동하면서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금속판에 전하가 꽉 다 채워지기도 전에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윗판과 아랫판에 쌓이는 전하의 종류도 바뀌겠죠. 아랫판에는 플러스 전하, 윗판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면서 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다시 아랫판에 플러스 전하, 윗판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기도 전에 전하가 다 쌓이기도 전에 또 전류의 방향이 바뀌겠죠. 교류니까. 그럼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아랫판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고 윗판에는 다시 플러스 전하가 쌓이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쌓이기도 전에 또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 축전기는 1번, 2번, 3번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축전기에는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각 금속판에 전하가 쌓이기도 전에 전류 방향이 바뀌면서 전류는 계속 흐르게 됩니다. 축전기와 교류 전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전기를 교류에 연결하면 축전기를 직류에 연결했을 때는 달리 교류 전류가 계속 흐릅니다. 방금 살펴봤죠? 아랫판에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고 윗판에 플러스 전하가 쌓이는데 다 쌓이기도 전에 전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윗판에는 마이너스 전하, 아랫판에는 플러스 전하 이렇게 쌓이다가 다시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윗판에는 플러스 전하, 아랫판에는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계속 전류가 쌓이는데 다 쌓이기도 전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 과정은 계속 반복하면서 전류가 흐르죠. 하지만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축전기 전기 용량이 작을 때는 교류의 전류가 바뀌기 전에 전하가 다 차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축전기 전기 용량이 작으면 금방 전하가 차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항 역할을 크게 하게 됩니다. 또 교류 전류 주파수 F가 작을 때는요, 교류 전류 방향이 천천히 바뀌어 가지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 전하가 다 차서 전류가 흐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류 전류와 축전기를 연결하면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는 거는 금속판에 전하가 다 차기 전에 전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있잖아요. 근데 주파수가 작으면은 즉 60Hz가 아니라 30Hz, 20Hz, 15Hz 이렇게 작아지면은 전류의 방향 전환이 금속판의 전하가 차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유럽 이 교류 전류 주파수가 국가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럽하고 일본 일부 지역, 즉 관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사카 이쪽의 서쪽 관서 지역인데 여기는 주파수가 50Hz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 그리고 일본 대부분의 지역은 60Hz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 리액턴스에 대해 살펴볼까요? 용량 리액턴스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저항입니다. 저항의 개념인데요, 교류에서 축전기에 의한 저항 개념이 바로 용량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교류 전류를 축전기에 연결하면 축전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축전기 전기 용량이 작으면 금방 전하가 다 차서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요, 이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다시 일시적으로 전류가 흐르다가 전하가 다 차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축전기가 전류에서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요,
용량 리액턴스 XC는요 2파이분의 1 곱하기 FC분의 1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F는 교류 전류의 주파수고요, C는 전기 용량이 됩니다. 교류의 주파수 F가 작으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F가 크면 계속 전류가 흐릅니다. 즉 주파수 F가 커질수록 축전기의 저항 역할은 줄어들게 되죠. 용량 리액턴스 XC는 교류 전류 주파수 F에 반비례하고요. 축전기 전기 용량이 크면은 금속판에 전하가 다 차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동안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축전기 전기 용량 C가 클수록 축전기의 저항 역할은 작아지므로 용량 리액턴스 XC는 전기 용량 C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리액턴스라는 말은 저항과 같은 의미지만 저항 부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저항인 레지던스 대신에 리액턴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교류 전류에서 용량 리액턴스 XC는 2파이분의 1 곱하기 FC분의 1로 정의가 되는데, 직류일 때 이 용량 리액턴스 XC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무한대가 됩니다. 교류 전류에서 용량 리액턴스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지만 직류에서는 왜 이게 무한대 값이 되냐면요, 직류는 전류 방향이 바뀌지 않죠.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교류 전류 이 F 값이 0이 됩니다. 안 바뀌니까요. 교류는 이렇게 막 바뀌니까 F 값이 있는데 직류는 전류 방향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0이 됩니다. 이 값이 분모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적인 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직류에서 XC 값은, 즉 용량 리액턴스 값은 무한대가 되지요. 직류 전류를 축전기에 연결하면 금속판에 전하가 찰 때까지 전류가 흐르지만 전하가 금속판에 다 차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직류에서 용량 리액턴스 XC가 무한대라는 말은 축전기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즉 용량에서 이 용량 리액턴스는 저항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저항 개념에서 F 값이 0이 되면은 이 전체적인 값은 무한대가 되니까, 즉 XC가 이제 무한대로 커지니까 축전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축전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축전기와 스피커를 직렬 연결했을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축전기와 스피커를 직렬로 연결하면 주파수가 큰 높은 소리만 통과하게 됩니다. 용량 리액턴스 XC는 2파이분의 FC분의 1이잖아요. 여기서 교류 주파수 F가 커질수록 XC는 작아지죠.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적인 값은 작아지잖아요. 축전기는 주파수가 큰 신호, 고주파 신호는 잘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럼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면은 주파수가 작은 낮은 소리만 통과시키게 됩니다. 주파수가 작으면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가 커져서 축전기와 전기구에 큰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스피커와 같은 전기기구를 축전기에 병렬로 연결하면 기구의 주파수가 작은 전류가 잘 흐르게 되고요. 아울러 낮은 소리만 통과시키게 됩니다. 코일의 유도 용량과 교류에서의 저항 역할을 한번 살펴볼게요. 패러데이 법칙을 떠올려 봅시다. 패러데이 법칙이 뭐였죠? 코일의 자석을 통과시키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을 통해서 자기장을 변화시킬 때만 전류가 흐른다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었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다시 이제 좀 정리해서 말하면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한다라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고, 이때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파이, 델타 파이요. 근데 이제 책에 따라서는 V 대신에 E자를 쓰기도 되는데, 여기서는 V는 이제 전압을 말하고 이제 E를 쓰게 되면 유도 기전력,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식이 마이너스 N 곱하기 코일을 감은 수 N 곱하기 델타 T분의, 즉 전류가 흐른 시간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되겠죠.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요, 코일의 단면적이 넓고 코일이 촘촘하게 코일이 많이 감겨 있을수록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크게 생길 겁니다. 유도 기전력 E는 여기 식이
여기 적혀 있죠.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에서 n이 커질수록, 즉 감긴 코일 수가 많아질수록 이 유도기 전력 이 값이 커질 거고, 델타 파이가 커지면은 또 델타 파이가 커지려면 일단 자기장에 통과하는 단면적이 커야 하니까 코일의 단면적이 커질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지게 될 겁니다.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정도를 우리는 코일의 유도 용량이라고 하고요.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는 단위를 또 헨리로 씁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할 때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죠. 이때 유도 기전력은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원래 전류의 변화 방향을 방해하는, 즉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나타나는데 앞에 마이너스 V를 붙이게 되는 거죠.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V를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던 렌츠의 법칙을 한번 다시 복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요. 렌츠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게 바로 렌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은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일의 저항은 코일의 유도 용량 L 값과 교류 진동수 F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코일의 L 값이 커질수록 코일의 저항은 또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L이 뭐냐면은 코일의 유도 용량을 말합니다. 코일의 유도 용량 L이 커질수록 코일에 유도 전류가 많이 생기는데, 이 유도 전류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작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앞에서 공부했던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 C가 커질수록 작아지죠. 교류의 진동수 F가 커질수록 코일의 저항은 또 커집니다. 코일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교류 전류의 방향이 빨리 바뀌어서요. 그에 따른 자기장도 빨리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코일에 생기는 교류 전류가 커지게 되겠죠.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는 주파수가 커질수록 작아지는데요. 코일에서는 교류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또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앞에서 축전기가 저항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교류 전류에서 축전기가 저항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한 것처럼요.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이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류 전류에서는 축전기가 저항 역할을 하는 것처럼 코일도 저항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코일이 저항 역할을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도 리액턴스를 어떻게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요. 유도 리액턴스를 어떻게 식으로 표시하냐면 여기처럼 XL은 2πfL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단위는 오음이 되겠죠. 저항 개념이니까 저항의 단위는 오음을 쓰겠죠. 유도 리액턴스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유도 리액턴스 XL은 진동수 F가 클수록, 이렇게 F가 클수록 또 코일의 유도 용량 L이 클수록 이 XL의 값은 커집니다. 앞 시간에서 축전기가 저항 역할을 할 때 그것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했잖아요. 용량 리액턴스에서는 F가 클수록 XC의 값은 작아진다고 그랬죠.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여기서는 즉 유도 리액턴스에서는 F가 커지면 커질수록 XL의 값도 커지게 됩니다. 즉 용량 리액턴스 XC는 2π분의 1 곱하기 FC분의 1이라서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진동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C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럼 직류일 때, 즉 교류가 아닌 직류 전류가 흐를 때 유도 리액턴스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직류라는 것은 진동수가 없다라는 소리잖아요. 이 F값이 0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0이 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XL, 즉 유도 리액턴스
값 XL은 0이 되겠죠. 그 용량 리액턴스에서는 앞에서 어떻게 했죠? F가 0이게 되면은 여긴 분모가 0이 되니까 이 전체적인 값은 XC의 값은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유도 리액턴스의 경우에는 직류일 때는 XL의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코일에 의한 저항 효과가 없다라는 소리죠. 즉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직류 전류가 코일에 유도 리액턴스 없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교류 회로에서의 코일과 축전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교류 전류가 흐를 때는 코일과 축전기가 저항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죠.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 그 다음에 코일 같은 경우에는 유도 리액턴스가 저항 역할을 하죠. 그래서 리액턴스의 단위를 이제 오음으로 쓰고 있는 거죠. 다 저항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전자기파의 신호와 정보의 인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